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국의 고수비급을 진행하고 있는 LJ부동산연구소 임종국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 부동산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점쳐보고 지금 현재 시장을 한 번 더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02-552-7440으로 전화 주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사항들도 계속 접수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약 10분 정도에 걸쳐서 이 한 주간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한 주간 부동산을 보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관심을 계속 좀 가져보시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지난 5월이죠. 오늘부터 며칠 전에 이제 5월에 부동산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20% 정도 감소했었다. 자, 이렇게 제목만 본다라면은 부동산 시장이 감소했었다, 거래량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자, 과연 그렇다면 이 20%의 감소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다면 2016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년에 걸친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를 볼 수가 있겠는데, 자, 2006년도에 11,631건에 달하는 가장 높은 거래 건수를 기록하게 됐죠. 그러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2006년도 이후에 이제 공급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기도 했고, 또 리먼이라든 우리나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는 그런 시점에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7년, 8년도는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었다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많은 변화가 찾아왔었죠. 이전에는 아파트에서도 큰 대형 아파트에 어떤 강세를 띠고 있다가 이 이후로는 바로 다 소형이라는 부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아파트도 이제는 대형에서 소형들이 거래가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모습처럼 거래라는 상황들이 점점 작아지다가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15년도에는 2006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겠는데요. 자, 올해 작년보다는 20% 감소되었습니다. 20% 감소되었지만, 자, 보신다라면 2006년도 이후에 그래도 계속적으로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사실 5월달을 기준으로 본 거기 때문에 3월달이라든가 4월달 그리고 5월달로 접어들면서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 요인들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거래량은 살아있지만 이것이 어느 지역에 어떤 면적의 아파트가 거래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의 몫이겠죠. 자, 또 하나, 자, 향후에는 소형주택이 대세다라고 또 신문에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이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 자, 우리나라에도 불어닥친 것이 바로 이 저성장과 저금리입니다. 자, 저금리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관심을 두기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 새로운 소비층입니다. 지금 1979년도부터 약 90년대 정도에 태어난 이 세대들이 이제 앞으로의 이제 소비층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 소비층들은 보여주는 모습, 즉 예전의 대형 면적이라든가 뭐 대단한 디자인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실용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다 실용적인 지역이라든가 상품을 원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도심으로서는 이 다운사이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큰 면적보다는 조금 더 회사 출근하기 편하고 또 사용하기 편한 부분으로서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좀 드러나고 있고요.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하죠. 가성비입니다. 자,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월세를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월세를 내면서도 이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큰 면적이 필요가 없고
위치적인, 입지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녹지를 원합니다. 건강이라는 부분이 삶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녹지에 인근되는 주택들이 조금 더 곽강을 받겠고요. 또 1인 가구의 증가가 됨으로써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그리고 또 삶이 좀 더 편한, 조금 더 테크놀로지한 그런 부동산들, 이런 것들이 증가될 것이고, 또 이제 은퇴자들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고령화됨으로써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동산들이 보다 더 관심 있는 부동산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비교하고요. 또 사실은 소득이 그게 늘어나지 않지만 주거비에 대한 월세 부담이나 이런 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테크적인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2017년도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자, 2017년도에 바뀌는 것이 바로 임대소득세 과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벌써 과거에 사실은 임대소득세에 관련된 모든 관련 법안은 다 마련됐지만, 사실 어떤 저항에 의해서 2017년도를 미뤄놨었는데, 이 2017년도가 바로 이제 몇 개월 후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자, 2017년도 임대소득세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주택에 대해서 보유수 그리고 임대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밑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1가구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임대소득세 과세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주택이 많은 분들, 그래서 한 주택만 가지고 거주를 하면서 임대를 받는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요. 또 2천만 원에 대해서, 연 2천만 원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서 이제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소유분에 합쳐서 이제 비과세 된다는 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기준시가 9억 원 미만이어야 되겠습니다. 고가주택은 1가구 1주택이라도 임대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 한번 보시고요. 자, 두 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월세,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가 됩니다. 전세나 월세를 넣을 수 있는데, 또는 월세도 보증금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비과세지만 두 채 이상 된다면 과세를 한다. 과세를 하는데 2천만 원 이하는 이제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들어가고 2천만 원 이상은 이제 종합과세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증금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분도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세 보증금이 세 채 이상이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이 초과분, 3억 넘어가는 초과분에 대해서 은행 금리 정도로 환산해서 과세한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가 아니고요. 분리과세, 그리고 초과되는 부분은 종합과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본 겁니다.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된다라는 점이고요. 단 고가주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일 때 2천만 원을 기준점으로 해서 과세, 분리과세 되거나 종합과세 된다라는 점, 그리고 3주택일 때는 간주 임대료가 발생한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테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매 건수가 줄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경매 건수가 2012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확실히 줄어든 모양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유가 바로 왜 그럴까? 저금리 영향이 좀 있겠죠. 자, 경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부동산을 경매로 넘어가서 그 돈을 환수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예전만큼 이렇게 이자를 못 내는 부분들이 좀 덜하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급매물로 내놨을 때 예전보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경매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저희가 그 그래프로 2006년도에서 16년도까지 거래 건수를 봤을 때 아무래도 2006년도부터 하락을 했다가 다시 조금씩 상승하면서 2014년, 5년, 6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매로 가지 않고 급매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볼 게 뭐냐면 진행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낙찰률은 올라가고요. 낙찰가율도 올라갑니다. 자, 낙찰가율이라는 것은 가격 대비 이제 낙찰되는 가격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 들어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경매 공부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경매 낙찰을 받으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낙찰을 못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낙찰가율을 조금 더 높이 쓰다 보면은 결국 낙찰은 됐지만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물건은 없고 또 낙찰 받으려는 사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낙찰가율이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이 넘어섰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 지금 서울 평균 분양가를 한번 보신다라면 2008년도에서 2016년도로 가는 동안에 좀 전에 처음에서 보여드렸던 그래프 거래량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앞으로 상승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도 보신다면 거래량이 줄어들 때 분양가도 역시나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분양가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그러고 나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약 2,300만 원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강남 지역의 재건축 단지가 고분양가로 분양이 성공을 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재건축 예정 단지들도 계속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 분양가를 강남에서 끌어올리는 모양새를 볼 수 있는데, 극과 극의 어떤 지역적인 상황이 반영된다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이 부동산에 있어서 지역적인 모양새에 따라서 어디는 굉장히 잘 되고 또 어디는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있어서는 뭐니 해도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어떤 모양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뉴스라든가 이슈를 보시면서 지역적인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한 주간 이슈를 보면서 또 앞으로의 부동산 트렌드나 패턴을 한번 연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 수요일 날 세미나에 참석하신다면 많은 분들을 좀 더 편안하게 2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역 8번 출구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가 열리고 있겠고요. 자, 소액 투자로 안전하게 월세 받기라는 주제로요,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서로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를 같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약을 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한 중간에 그냥 무조건 찾아 들어오시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또 펼쳐지기도 하니까요, 미리 예약 좀 해주시고요. 서울전화 02-552-7440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송을 보시면서도요, 항상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안하게 전화 주십시오. 서울전화 02-552-7440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한 분 한 분 편안하게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